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첫 번째 이야기. 리처드 칼슨. 지은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명사 중 한 명으로서 피폐해진 현대인의 정신을 치료해주는 심리 치료사이며 특히 자기 이해 분야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다. 현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족과 함께 살며 심리 치료실을 운영하는 한편 언론 기고와 방송 출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당신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 치료로 가는 지름길.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의 보험가는 베스트셀러. 영혼을 위한 핸드북. 마음의 핸드북의 공저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1997년에 쓴 책으로서 미국에서 1년 만에 550만 부, 일본에서는 1998년 발간 후 2달 만에 55만 부가 팔리며 현재도 비문의 베스트 1위를 달리고 있는 초베스트셀러이다. 지은이의 말.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 지은이의 말. 대부분의 사람은 나쁜 소식, 상당히 힘든 사람, 혹은 실망스러운 일과 마주할 때, 특히 역경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마다 삶에 대한 일종의 대응 방식이라도 말할 수 있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습관에 빠지게 된다. 즉,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평정을 잃고 지나치게 긴장하며 삶의 부정적 측면에 압도당한다. 그러나 사소한 것들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고 고민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등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 더 깊은 좌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 좀 더 거시적으로 사태를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면에 집착함으로써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든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마치 위급하고 대단한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행동한다. 이 때문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왕좌왕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곤 한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삶이란 결국 하나의 극적인 일을 해결하고 또다시 다른 극적인 일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느끼기조차 한다. 그러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면 그것을 더욱 빨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한다. 곧 알게 되겠지만은 삶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난관에 좀 더 쉽게 접근하는 습관을 터득할 경우에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문제들이 전부 다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겨주었던 거창한 일들조차도 이전만큼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들지 않는다. 다행히도 삶을 대하는 다른 방식, 다시 말해 삶을 보다 편안하고 쉽게 만들며 어려움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부드럽고 우아한 길이 있다. 우리 삶의 다른 방식에는 대응이라는 낡은 습관을 버리고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사태를 새롭게 바라보는 습관을 키우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습관은 우리가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나에게 깊은 감동과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던 개인적인 경험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 책 이야기는 이 책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1년 전쯤 한 외국 출판사가 내게 연락해서는 내가 쓴 당신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책의 번역판에 베스트셀러 작가인 웨인 다이어 박사의 서명을 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나는 이전에 다이어 박사가 내 책에 서명을 해준 적이 있긴 하지만 또다시 그렇게 해줄지는 모르겠다는 말을 출판사에게 전했다. 그러나 시도는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때로 출판계의 일이라는 게 그렇듯이 그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시간이 꽤 흐른 뒤에도 나는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얼마 후 나는 다이어 박사가 아주 바쁘거나 본인의 서명을 넣는 것을 꺼린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나는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책의 판매 촉진을 위해 그의 이름을 이용할 수 없을 거라고 그 출판사에게 알렸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건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 건은. 그로부터 6개월 후 나는 그 책의 번역서 한 권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책 표지 오른쪽에 다이어 박사가 다른 책에 써주었던 서명이 실려 있었다.
분명히 내가 다이어 박사의 서명을 넣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출판사는 이전의 서명을 허락 없이 가져다가 새 책에 넣었던 것이다. 나는 무척 화가 났고 이 일로 인해 빚어질 결과와 그 영향에 대해 걱정이 되었다. 나는 출판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렸고 그는 출판사에게 즉시 책들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는 가운데 다이어 박사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기로 결심했다. 편지를 보내고 다이어 박사로부터 어떤 회신이 올지 노심초사하며 몇 줄을 보낸 후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되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리처드, 조화롭게 사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있어.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서명은 그냥 쓰게 놔두시오. 친하는 웨인. 바로 이것이었다. 그의 편지에는 어떤 훈계도 어떤 위협도 없었다. 물론 그 어떤 나쁜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비윤리적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한데도 그는 우아하고 겸손하게 대응했으며 결코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에 대해 우아하고 느긋하게 대응하는 요령에 관한 중요한 개념을 보여주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상담을 해오면서 나는 고객들이 보다 수능적인 방식으로 삶에 접근하도록 돕거나 그들이 부딪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우리는 스트레스, 대인관계, 업무, 중독, 일반적인 좌절감 등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나는 이 책에서 당신이 삶에 좀 더 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늘이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제부터 읽게 될 내용들은 지난 수년간 나의 고객과 독자들의 체험을 통해 가장 성공적인 방법으로 입증된 것들이다. 이 방법들이 나 자신이 삶에 접근하는 방식, 즉 최대한 저항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각각의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며 폭넓은 전망을 갖고 느긋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 제시된 방법들 중엔 대부분은 개개의 사건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어려운 도전들에도 적용할 수 있다. 사소한 것에 연연하며 끙끙대지 않는다면 완벽한 인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비저항적인 자세로 삶이 제공하는 것들을 수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선의 철학을 통해 깨달을 수 있듯이 모든 힘을 쥐어짜내 인생에 대응하는 대신 문제들을 그냥 지나가도록 하는 법을 터득하기만 하면 삶은 순조로워진다. 명상가들이 권유하듯이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고 그럴 수 없는 것들은 수용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아는 지혜를 얻게 된다. 만약 내가 권유하는 방법들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시도한다면 나는 당신이 조화로운 삶의 두 가지 규칙을 배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이 다 사소하다.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때 당신은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새로 태어날 것이다.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파트 1. 오랫동안 내게는 언제나 진정한 인생이 막 시작되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항상 먼저 해결할 장애나 끝내지 못한 일, 할 빚이 그 앞에 버티고 있었다. 그렇게 인생은 시작됐고 마침내 나는 이러한 장애가 바로 인생이란 것을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따로 있지 않다. 첫 번째 이야기,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좀 더 차분히 들여다본다면 실제로 대단치 않은 일인데도 우리는 곧잘 흥분하곤 한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이 자신의 차 앞에서 끼어들려고 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려보내며 남은 하루를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욕구타며 붕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대신 나중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핏대를 올리며 얘기하지는 않는가? 왜 그 운전자가 다른 곳에서 사고라도 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는 못할까? 만약 그게 도저히 안 된다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렇게 마구 서두르는 행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자신의 기억을 거두어 보는 것은 어떠한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휩쓸리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일생에는 이와 비슷한 사소하면서도 짜증스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얼토당토 않는 비난을 듣거나 깨름직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방법을 깨닫는다면 그에 따르는 보상은 엄청나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끙끙대느라 정력도 낭비하고 인생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 만약 지금부터라도 사소한 일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한다면 놀랍게도 좀 더 강해지고 더욱 친절하고 유연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불완전한 상태에 만족하라. 나는 지금까지 완벽주의자이면서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다. 완벽에 대한 욕구와 내적 평화에 대한 욕망은 서로 대립된다. 뭔가를 어떤 특정한 방식을 통해 얻으려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벌여야 한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 잘못된 점과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한다. 항상 무언가 잘못되고 부족하다는 생각에 시달린다는 것은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자기 자신, 어수선한 옷장 안 차의 긁힌 자국, 완벽하게 끝내지 못한 일, 몇 푼 안 되는 수익과 관계가 있건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의 완벽하지 못한 점, 외모, 행동 양식, 삶의 태도와 관계가 있든 간에 불완전한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 자체가 친절하고 유연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표에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는다. 불완전한 상태에 만족하리라는 것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다. 단지 삶의 잘못된 점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 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항상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기존의 어떤 상태를 즐기거나 감사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려 할 때마다 제동을 걸어라. 그리고 자신의 삶은 지금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고 끊임없이 상기시켜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지고자 하는 욕심을 없애는 그 순간 현재의 삶 자체에서 완벽함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 생각의 눈덩이 효과를 인식하라. 보다 효과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부정적이고 불안한 사고가 얼마나 빨리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부풀어 오르곤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초조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라. 문제의 세부적인 사항에 집착할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언제나 한 가지 생각은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며 결국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하게 된다. 가령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다음날 걸어야 하는 전화를 떠올릴 수도 있다. 이때 문제는 중요한 전화를 떠올린 것에 대해 안도하기보다는 다음날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상사와 나누게 될지도 모르는 대화를 마음속으로 연습하며 스스로를 더욱 초조하게 만든다. 그러고는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왜 이렇게 바쁜 거지? 나는 하루에 전화를 50여 군데나 해야 돼. 도대체 사는 게 왜 이 모양이지라는 생각을 하며 끝내는 자신을 측은하게 여긴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의 공격이 한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실제로 나는 담당자들로부터 그들이 많은 낮과 밤을 머릿속으로 불필요한 연습을 하는데 낭비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머릿속이 걱정과 짜증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생각이 제멋대로 부풀기 전에 자신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재빨리 알아채는 것이다. 생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생각을 중단하는 일이 그만큼 더 수월해진다. 위에서 든 예처럼 이튿날 할 일들을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봄으로 인해서 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때 이튿날 할 일에 대해서 강박적이 되는 대신 휴 또 시작이군 하고 말하며 의식적으로 생각의 싹을 자를 수도 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전에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얼마나 압도당해 있는가 하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걸어야 할 전화를 떠올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만약 한밤중에 깨어났다면 그것을 종이 쪽지에 적은 후 다시 잠을 청하라. 이런 순간을 대비해서 펜과 종이를 머리맡에 준비해 두면 좋을 것이다. 실제로 당신은 무척 바쁜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일에 짓눌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트레스만 늘리고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제부터 빈틈없는 스케줄로 인해 머리가 지끈거리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이처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사용해보라. 그 효과에 놀라게 될 것이다. 4.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라.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끝없이 뒤로 미루면서 살아간다. 물론 이는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매 순간 언젠가는 행복해지리라 믿으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낸다. 사람들은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다 해결되고 지겹기만 한 학교에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열심히 일해서 일찍 승진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또 다른 일들이 해결되면 삶이 즐거워질 것이라고 자신에게 다 이른다. 그러고는 어린 자녀에게 대해 걱정하면서 아이들이 좀 더 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좀 더 자란 후에는 상정같이 다루기 힘든 10대가 된 자식 걱정으로 편안할 날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각 단계에서 지금 이 시기를 벗어나게 되면 틀림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최선을 다한 후 좋은 차를 사고 멋진 휴가를 떠나고 결국에는 은퇴를 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행복의 기대만 끝없이 이어진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인생은 계속해서 흘러간다. 하지만 실제로 행복을 움켜잡기에 지금보다 더 나은 때는 없다. 지금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란 말인가? 어찌됐든 인생에는 항상 어려운 도전들이 넘쳐나기 마련이다. 이 점을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지기로 결심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나는 알프레드 디 수자가 한 다음의 말을 아주 좋아한다. 오랫동안 내게는 언제나 진정한 인생이 막 시작되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항상 먼저 해결해야 하는 장애나 끝내지 못한 일, 노력해야 할 시간, 갚아야 할 빚이 그 앞에 버티고 있었다. 그렇게 인생은 시작되었고 마침내 나는 이러한 장애가 바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그 인식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결국 행복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길 자체인 것이다. 5. 미래는 현재의 습관에 결정된다. 우리가 매일 뒤풀이에 행하는 습관은 개개인의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는 가장 정신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기본 원리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 그것이 무엇이든 현재 가장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초조해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해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불운한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더 비관적인 눈길을 바라보고 인생이 위급 상황인 양 행동하는 습관에 젖어 있다면
우리 삶 역시 이러한 습관의 반영물이 되고 만다. 이 말을 다시 하자면 실패하고 좌절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결국 좌절하고 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연민과 인내력, 친절, 겸손 그리고 평화라는 더없이 긍정적인 자질을 끌어낼 수도 있다. 나는 인간은 연습을 통해 완벽해질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습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인생 전체를 원대한 계획으로 가득 채우고 목표 달성을 향해 항상 자신을 질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의 내적, 외적 습관을 의식하는 것이 삶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자신이 정한 목표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개발하고 있는가? 자신이 기대온 인생이 실제 자신의 인생과 일치하는가?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가장 유용한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혹시 나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고 싶어 혹은 나는 항상 명상법을 배우고 싶었어 하고 말하면서도 어찌 된 일인지 시간이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살찌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세차를 하거나 재미없는 시시껄렁껄렁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 하지만 만일 매일같이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점을 명심한다면 분명 이전과는 다른 일들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6. 연민을 길러라. 타인에 대한 연민을 기르는 것만큼 정신적인 균형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연민이란 자신에 대해 집착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이 되어 자신이 그것과 같은 공경에 처하게 되면 어떨지 상상해 보는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고통 그리고 좌절 역시 우리 자신의 것만큼이나 실제적이며 때로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타인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열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연민은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기를 수 있으며 의도와 행위라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의도는 단지 타인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의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로부터 타인의 문제로 관심을 확장하는 것이다. 행위는 그것과 관련해 당신이 행하는 구체적인 것이다.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 정기적으로 약간의 돈을 기부하거나 시간을 내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니면 거리에 서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보내거나 인사를 건넬 수도 있다. 무엇을 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뭔가를 한다는 사실이다. 테레사 수녀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다. 단지 위대한 사랑을 갖고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연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일에 지나친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감사하는 마음이 자라게 해준다. 잠시 시각이라는 선물,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사랑이라는 선물, 그 밖의 많은 삶의 기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라. 자신이 대단한 일로 생각하는 것들이 실로 지나치게 과장된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7. 당신의 일감 바구니는 절대로 텅 비는 법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인 양 여기며 살아간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며 삶을 충분히 즐기지도 못한 채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지나치게 지치게 만든다. 슬프게도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해두는 바람에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흥미를 잃은 사람을 많이 보았다. 나 역시 그러했다. 우리는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강박관념은 일시적인 뿐이라고 믿고 싶어한다. 일을 마친 후에는 차분해지고 여로워지며 행복해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이른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드물다.
어떤 일이 해결된 후에 또다시 새로운 일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기 때문이다. 일감바울이라는 것의 본질은 텅 비어서는 안 되며 당신이 성취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항상 해야 할 전화가, 완성해야 할 프로젝트가, 끝마쳐야 할 일이 있다. 현실적으로 속이 가득 찬 바구니야말로 성공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룩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당신 자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 마음의 평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거의 모든 일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들이며 극히 적은 부분만이 위급한 일에 속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그것은 조만간 이루어진다. 나는 인생의 목적은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단계를 즐기며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따르는 강박관념을 통제하기가 훨씬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신이 죽는 순간에도 여전히 처리해야 하는 미처 다 끝내지 못한 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리고 이 점을 생각해보라.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을 놓고 애석해 하면서 삶의 소중한 순간을 낭비하지 말자.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거나 끝내라고 재촉하지 말라. 내가 얼마나 자주 사람들의 말을 가로막고 있는지, 또 빨리 말을 끝내도록 강요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그 후 나는 이 습관이 나에게 대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두 사람의 몫의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는 점에서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깨달았다. 잠시 생각해보라. 누군가의 말을 재촉하고 중간에 끼어들고 그가 문장을 끝내도록 하려면 자신의 생각뿐 아니라 가로막고자 하는 상대방의 생각 또한 한꺼번에 쫓아가야 한다. 이러한 경향은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흔한 것으로 양쪽 모두 말과 생각을 빨리 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서로를 초조하고 안달나게 만들며 짜증나게 한다. 그것은 정말이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또한 이것은 잦은 논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분개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향해 말하면서 어떻게 그가 말하는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겠는가? 일단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러한 무의식적인 경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생긴 악이 없는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더없이 좋은 소식이다. 이런 경우에는 단지 말하는 것을 그만두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인내력을 갖고 기다리라고 타일러라. 자신의 차례가 될 때까지 상대가 이야기를 끝마치는 것을 기다리겠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어라. 그러면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만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크게 향상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훨씬 편안하게 느낀다. 굳이 상대의 얘기를 가로막으려고 애쓰지 않을 때 자신 또한 편안해진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심장박동은 느려지고 대화를 성급하게 끌고 나가기보다는 즐기게 된다. 이것은 좀 더 여유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9. 남을 탓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자신의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마다 일이 잘못된 건 다른 누군가의 잘못 탓이다 라는 억지스러운 변명을 한다. 서류가 없어졌어. 누가 치운 게 분명해. 차가 이상해. 정비공이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게 틀림없어.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어. 아내 혹은 남편이 돈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일 거야. 집이 엉망이야. 나만 일을 하고 있어. 프로젝트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이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이야. 등등.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끔찍한 범죄 행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흔히 남이나 환경 탓으로 돌려버리곤 한다. 이처럼 남의 탓을 탓하는 데는 우리 문화 전체에 만연되어 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생각은 자신의 행동이나 문제 혹은 행복을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소한 법정 소송의 원인이 되며 때로는 범죄자를 풀어주는 우스꽝스러운 핑계로 악용되기도 한다. 남을 탓하는 습관은 분노, 좌절, 의기소침, 스트레스뿐 아니라 불행한 삶까지 남의 책임으로 돌리게 만든다. 그러나 남의 원망하고 그의 잘못을 탓하기만 하는 사람은 결코 평화로운 삶에 가까워질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일으킨 문제로 좌절하게 되는 일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상황은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다. 단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줄 뿐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타인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타인, 주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이다. 집안이 엉망일 경우 자기 혼자만 일을 다 한다고 투덜대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것을 치우도록 하라.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클 경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아낄 수 있는지 고심하라. 현재 극도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오로지 자신만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타인을 원망하는 데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것은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낳는 나를 끌어내리는 사고방식에 불과할 뿐이다. 남을 탓하기 전에 바쁜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국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행복에 좌우되는 통제 불가능한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행불행의 선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임을 깨달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그럴 경우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감각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에도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좀 더 새롭고 바람직한 감정이 솟아오르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더 이상 타인을 책망하지 않을 때 인생은 즐겁고 편안하게 흘러간다. 자기 주변에 대한 불평을 멈추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10번째, 일찍 일어나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방법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더욱 평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간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서둘러 출근을 하고 커피 한 잔을 대충 마시고 직장을 향해 달려나간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린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다. 집에 나와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서 대개 자녀를 돌봐야 할 시간에 맞춰 일어나기 마련이다. 아침을 쫓기듯이 허겁지겁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일을 할 시간이 거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직장을 나가든 아이들을 키우든 혹은 두 가지 일을 모두 하든 간에 대부분의 경우 몹시도 지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은커녕 한숨 돌릴 여유조차 갖지 못할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필요에 대한 해결책으로 차라리 실컷 잠이나 자에게 싸고 결심하고는 소중한 시간을 잠자는 데 다 써버리고 만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절망감을 심어준다. 분명 인생에는 직장과 자녀를 돌보는 일 그리고 잠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 피로감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족감의 결여와 뭔가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다는 느낌. 이 두 가지 모두가 피로를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로 잠을 조금 덜 자고 자신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삶의 고단함과 싸워 나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가 시작하기 전 한두 시간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할애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나는 항상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난다.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신 후 요가 명상을 한다. 그런 다음에 위층에 올라가 잠시 글을 쓴다. 그리고 좋아하는 책을 한두 장 정도 읽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그러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산 위로 솟아오르는 아침 해를 감상한다. 그 시간에는 전화벨도 울리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부탁해오지 않는다. 반드시 해야만 할 일도 없다. 이때가 나의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다. 아내와 아이들이 깰 무렵이면 나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리라는 행복한 예감에 사로잡힌다. 그날 얼마나 바쁘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되든 간에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잘 안다. 나는 결코 기만당하거나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 내 인생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끼지도 않는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나는 고객,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변화가 그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고 내게 말하곤 한다. 난생 처음으로 전에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조용한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다고 독서를 하고 명상을 즐기고 일출을 감상하면서 완전한 고요함이 자기 안에서 퍼져나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이런 아침에 경험하는 충족감은 바쁜 일과 때문에 빼앗긴 삶을 보충하는 것 그 이상이다.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밤에 텔레비전을 끄고 한두 시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11.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라.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면 자신의 마음에 고요함이 찾아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영혼에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지나치게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는 나를 봐요. 나는 특별해요. 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보다 흥미로워요. 라고 말하는 자기중심적인 부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비록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은 내가 이룬 것은 당신이 이룬 것보다 더 중요해 라고 믿고 싶어하는 우리 내부의 목소리다. 그 목소리는 때로는 누군가가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이 회자되고 존경받고 특별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이다. 이것 또한 대화의 중심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막거나 자신이 말할 차례가 빨리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참을성 없는 우리 일부이기도 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들 대다수는 이러한 습관에 젖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습관은 우리에게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 상대의 말을 가로막고 대화의 중심을 곧바로 자신에게로 끌어온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서 상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을 최소화시키고 타인과의 사이의 거리를 만든다. 이때 양쪽 모두가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거나 자신이 이룩한 업적을 당신과 나누려고 할 때는 자신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는 입술을 실룩대는 자신의 버릇을 주의하라.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습관이긴 하지만은 주목을 끌고자 하는 욕구를 포기하고 대신 다른 사람과 영광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겠다고 마음속 깊이 결심하는 일은 즐거울 뿐만 아니라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나는 전에 그런 적이 있죠 라고 하거나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요 하고 말하지 말고 입을 가만히 다문 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켜보도록 하라. 그리고 그냥 정말 멋진 일이군요. 혹은 좀 더 이 얘기를 해주세요 하고 말하며 상대가 자유롭게 얘기를 이어가도록 놓아두라. 큰 관심을 보이면 보일수록 얘기하는 사람은 더욱 신이 날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경쟁하려는 마음도 수그러든다. 그 결과 그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흐뭇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에 넘치게 된다. 당신 역시 자신이 말할 차례를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더 편안해진다.
지금 나는 타인으로부터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는 충동적인 욕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살다 보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영광과 주목을 나눠 가지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다. 역설적이지만은 영광을 자기만의 몫으로 차지하려는 욕구를 포기하고 타인에게 그 기회를 양보할 경우 당신 안에서 조용한 내적 확신이 일어난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첫 번째 이야기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